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 새 사령탑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합니다.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난 불을 피해 30대 아빠가 7개월 된 딸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딸을 살리고 아빠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이 연장 근로시간의 계산 기준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계에선 밤샘 근무 등으로 휴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방송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과 연장 근로시간 판결 등을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12월 26일 화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오늘 공식 취임을 하죠. 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 의결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최종 임명을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로 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임명과 동시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비대위 참여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대위 인선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당 상임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29일에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취임을 하자마자 여러 과제, 특히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네, 당장 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좀 산적을 해 있습니다. 오늘 취임을 하고 나서 당장 내일에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동안 내일 27일에 탈당을 하겠다고 예고를 해왔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회 합류가 불발되는 등 신당 동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일단 한동훈 비대위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맞습니다. 또 그동안 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처리를 공언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역시 함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제는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은 민주당 소식입니다. 당의 쇄신을 촉구하면서 신당 창당 의지를 비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내건 시한이 연말까지입니다. 이 전 대표 신당 창당의 구체적 일정까지 밝혔죠? 네. 이 전 대표 측이 이르면 내년 1월 둘째 주에 신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대회 개최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에서 봤을 때 좀 이렇다 할 당내 움직임이 없자 구체적인 일정까지 좀 제시를 하면서 민주당을 좀 사실상 압박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와 예정대로 회동할 계획이죠? 네, 또 당을 통합하고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죠. 모레는 또 다른 당의 원로인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예정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의 원로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또 당의 여러 계파 또 의견까지 모으는 통합 행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또 가장 중요하고 사실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견해차가 아직은 좀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나 또 비명계까지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당의 혁신, 쇄신이라는 게 당내 주류, 특히 좀 친명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공언한 이 연말의 시한은 좀 다가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를 또 이낙연 전 대표는 독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접점은 좀 아직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원로들이 막판 이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정부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네, 지난 24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윤재욱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논의가 된 가운데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이
재확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재차 확인한 이유, 야당의 총선용 정치 공세로 본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정과 또 대통령실까지 모두 이 특검법을 말씀하신 대로 이 야당의 총선용 정치 공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서 이 특검법이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잇따라 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SNS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모욕 주고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엉터리 특검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일단 국회 통과 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말은 아끼는 분위기인데 특히 이른바 조건부 수용, 이 조건부 수용이라고 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내비친 독소 조항을 빼고 총선 후에 실시한다. 이 조건부 수용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기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은 연일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좀 연일 논평을 통해서 특검법 처리와 또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상식이고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덧붙였는데요. 뭐 지금의 상황은 좀 정리를 하자면 양측이 좀 강대강으로 합의점 없이 좀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는 28일 뭐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좀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후에 정치권의 갈등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성탄절 새벽에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네, 성탄절에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어제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23층 높이 아파트 건물의 3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큰 불이 나서 불이 순식간에 위층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연기도 함께 났는데 복도를 타고 이 연기가 아파트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2명 남성 중 1명인 4층 주민이었던 박모 씨는 발코니 밖으로 대피를 하다가 숨졌고 10층 주민이었던 임모 씨는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대피하던 주민 3명은 중상을 입었고 27명은 경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3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40분에 모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이재민이 된 아파트 주민 7세대는 임시 거주시설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중에선 어린 딸을 살리고 목숨을 잃은 젊은 아빠도 있죠. 네, 사망자 2명 중에서 4층에 살던 박모 씨였습니다. 30대 가장이었는데 7개월 된 그 이 어린 딸을 이불로 감싸 안고 아파트 아래로 추락을 했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의 목숨은 구했는데요. 함께 있던 아이 엄마도 역시 2살 된 딸 아이를 구하고 밖으로 함께 뛰어내렸는데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2달여 전에 이사를 왔다가 이번에 이 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아버지가 사망했던 이 안타까운 소식에 주민들도 좀 함께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일주일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네, 지난 18일에 구속이 됐죠.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된 이후에 검찰이 사흘 연속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또 뭐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이유 등을 들면서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송 전 대표 측에선 오늘도 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건 향후 재판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법조계에선 좀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앞서서 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들까지도 이번에 좀 확대 수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 만큼 만약에 이 송 전 대표가 응하게 되면 뭐 송 전 대표가 불리한 진술을 한다든지 또 향후에 대질 조사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엔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하면 결코 송 전 대표 측에서 봤을 땐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없으니까 아예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에
구속 적부심은 신청하지 않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또 오는 29일에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그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도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 만약에 송 전 대표가 오늘까지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 구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내일까지인 1차 구속 기한 동안 사실 뭐 구속 이후에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서 최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노선도의 최종 디자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이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지하철 노선도가 너무 좀 복잡하다 보니까 특히 뭐 좀 지방에서 온 어르신이나 외국인들, 특히 좀 외국인들이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저처럼 좀 잘 못 보는 사람은 반대로 타는 경우도 좀 흔했었는데요. 그랬군요. 예, 이 지하철 노선도 1980년대부터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선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늘어나는 노선들을 다 표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불편을 감안해서 40년 만에 변경된 최종 디자인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좀 가장 눈에 크게 띄는 점이 2호선을 큰 원, 동그란 원으로 가운데 두고 수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라고 하는 8선형을 썼다는 겁니다. 이 8선형은 대각선과 직선만 써서 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방법인데요. 지금 좀 라디오에서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좀 기존과 비교를 해보면 눈에 좀 들어온다, 좀 확실히 깔끔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승역 표기도 바뀐다고요? 네, 환승역은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환승역에서 환승하는 노선의 색상을 신호등 모양으로 표시를 해서 어느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을지 이 신호등 모양을 보고 더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에 변경된 노선도는 색약자 또 시각약자 등 색각 이상자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의 명도, 패턴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뀐 노선도는 지하철역에 언제 설치됩니까? 네, 다음 달 말쯤에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 스크린도어에 투명 OLED를 통해서 좀 시범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서울시는 공공과 또 민간시설에서 이 노선도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노선도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작을 해서 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사용하던 아이폰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종종 알려졌는데 이런 일이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저희 좀 KBS 취재진이 확인한 아이폰 폭발 당시 영상을 좀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아이폰 사용자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영상은 지난 5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조문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다가 한 남성이 좀 이상해서 이 아이폰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아이폰에서 희뿌연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용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났고 그러더니 연기가 나더니 타는 냄새까지 났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휴대폰은 아이폰 6S 플러스 기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분 정도 연기가 계속 나더니 이 아이폰이 다 타고 나서야 연기가 멈췄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폰 폭발은 지난 10월에 경기 의정부시 중학교에서도 일어났고 지난달에는 충남 천안의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패드도 폭발했다는 제보가 KBS에 접수됐다고 하네요. 네, 사실 그동안 좀 폭발은 아이폰을 위주로 이 인터넷에서 종종 제기가 됐었는데 아이패드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 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9개월 전 아이가 놀던 거실에서 아이패드 5세대가 갑자기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솟구쳐 올랐는데 연기가 멈추고 좀 옮기려고 보니까 장갑을 끼고 있어도 너무 뜨거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은 대부분 온도가 무려 300도에서 400도 이상까지도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면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펑 소리가 나면서 큰 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뭐 휴대전화든 뭐 패드든 뜨거워져서 연기가 나면 절대 당연히 연기를 들이마시지 말고 그냥 빠르게 좀 차가운 물에 집어넣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고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일단 큰 불이 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의 위험을 피한 다음에 부품을 좀 빠짐없이 챙겨서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보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 정도로 기록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애플 측은 앞서서 폭발한 아이폰에 대해서 검수 작업을 하고 있고 폭발한 아이패드는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교환 절차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됐지만 비싼 돈을 주고 산 이 소비자들은 내 것도 터질 수도 있다.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황스럽고 또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빨리 찬물에 이제 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획 속 들어오네요.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했다면서 글로벌 투자은행 2곳과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서 총 260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어요. 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 파리바와 국내 수탁증권사 또 HSBC에 대해서 약 26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을 위반을 했다는 건데요. 우리 자본시장은 미리 빌려놓은 이 주식만큼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어긴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겼다는 건가요? 네, 우선 홍콩에 있는 BNP 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서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BNP 파리바는 주식 100주를 보유한 사내 부서가 다른 부서에 50주를 대여를 해준 뒤에도 실제보다 많은 양의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BNP 파리바가 매도할 수 있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공매도 주문을 제출을 했다면서 고의성을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 홍콩에 있는 HSBC도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호텔 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서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례들이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결국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이번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7분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2도대인데요.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이고요. 어제 서쪽 지역으로 1에서 5cm의 눈이 왔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얼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만 1cm 조금 안 되는 눈이 내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 밖의 지역은 흐리거나 일부 동쪽은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는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7도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강릉, 대전, 대구 9도 등 5도에서 1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6도 정도로 역시 오늘과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등 대부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잔류 미세먼지가 축적된 데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매우 탁할 걸로 보여져서 이 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경상권 동부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 이들 지역으로 강풍이 지나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를 포함해서 그 밖에 영동 경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방향으로 완주나들목 진출로의 탱크로리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2차로와 갓길이 차단되고 있는데요. 대형 차량은 진출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은 출근 정체로 혼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서창에서 정체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인천 방향은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전 장관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오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기대 갖고 계십니까? 일단 단순히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에게 정치 개혁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전문성보다는 어떤 집단적인 진영 담론, 진영주의,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극단적 계파 갈등과 팬덤 정치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586 운동권 다음 세대의 대표주자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런 정치권의 폐해를 일소하고 세대 교체뿐만이 아니라 정치 개혁 과제를 좀 많이 던져서 국회와 정치를 불신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좀 시원함을 선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 개혁과 세대 교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반면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고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 선거에서 어려울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주말 사이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많이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기존의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의 몸부림으로 첫 단추를 깬 것인데요. 첫 단추만 보고 너무 혹평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이 변화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국민들께서 그래도 호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어떻게 꿰어나가는지, 어떤 변화와 개혁 의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주는지를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이제 비대위부터 꾸려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김기현 지도부의 젊은 피로 꼽히는 인사들의 이제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혹시 장 최고위원께서 제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우리 어떤 지도부 체제가 급변하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국민의힘에게 요구한 것은 말 그대로 변화입니다. 개혁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만 이전 지도부의 인사들보다는 좀 새로운 얼굴 중심으로 비대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당직이나 어떤 유무와 무관하게 저희가 정치개혁에 젊은 사람으로서 앞장서야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예상하건대는 좀 외부의 영입 인사들을 깜짝 발탁하는 것이 더 많은 줄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은 789 비대위 이런 이제 용어를 썼어요. 낡은 이념이 아닌 시대 정신 구현해야 한다. 이제 세대 교체 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노장청, 노년, 장년, 청년이 골고루 인선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채거 의원님은 어떤 쪽에 좀 역점을 둬서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젊은 사람이고 청년이지만 저는 세대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존재 자체가 586 운동권이 주류인 민주당 대비 국민의힘을 더 젊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젊다고 해서 좋은 인재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비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위원 인선을 봤을 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 저 사람은 적어도 저 해당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인정받은 전문가다라는 게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전문가형 비대위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할 텐데 어떤 내용,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걸로 보세요? 저는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1년 반 넘게 우리 국회에 자주 왔잖아요. 네. 거기서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도 주고받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처럼 유명하게 만든 건 민주당 의원들의 너무 수준 낮은 말꼬리 잡기와 말도 안 되는 억지 질의 때문이었죠.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졌는데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범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싶습니다. 네, 취임과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건 역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문제입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이 통과되면은 한동훈 전 장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조언하거나 전망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리고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들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특검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놓고 소환조차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금 총선용으로 우려먹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정쟁용 특검이 도입된다면 사실 뭐 전 정부의 어떤 영부인들에 대한 많은 의혹들, 지금 특히 김종숙 여사 옷감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확연히 나왔는데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면서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쟁 특검 요구가 빗발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조금 자제하고 민생 경쟁을 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정쟁 경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민주당의 비판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민주당 인사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수사를 하더니 왜 김 여사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거냐, 이중잣대 아니야,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민주당 주장이 이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설득 못한다면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는 요원하다. 수직적 상하관계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요. 과연 필요한 것인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1년 6개월 이상 뭐 추미애 장관 때나 박범계 장관 때 검찰총장 지휘권까지 배제하면서 정말 가혹하게 수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못했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겨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정도의 판결만 받아들였을 따름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나 줄줄이 유죄 판결이나 구속영장 발부 등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들도 구속 안 된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죄다 구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민주당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의혹 제기들도 사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 정부 때 전부 다 불거진 것이지 윤석열 정부 때 새롭게 포착해서 발견한 것은 송영길 돈봉투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 사안을 자꾸 여야 정쟁으로 호도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무리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과 비슷한 얘기 같은데 친윤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하려면 문재인 정부 무능부터 석고 대제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연장선상의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수사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의혹이 이 정부 들어서 불거진 것도 아닌 과거 사안에 대해서까지 특검이 용인된다면 이전 대통령 배우자나 영부인들 또는 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등등에 대해서 특검을 못할 주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회가 1년 내내 특검만 발의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민생 법안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날 것을 우려하는 그런 차원의 발언이 아닐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맞닥뜨릴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문제입니다. 당장 내일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위한 시한으로 잡은 날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우선 과제는 국민 공감을 살 수 있는 정치 개혁 그리고 국민의힘의 혁신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지 특정 인물에 대해서 뭐 거치 문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받았던 젊은 층,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때 우리가 어떤 공약을 제시했고 어떤 아젠다로 이 민심을 파고들었는지에 대한 복귀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한 사람에 대한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또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만 식당에서 옆자리에 소리를 지른다던가 생방송 중에 아버지뻘 정치인에게 비속어를 쓴다던가 하는 인성 파탄적 면모를 보여준 특정 정치인을 붙잡고 말고를 가지고 청년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계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목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한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 만나는 게 당장 안 급하다. 미천 다 드러났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정책과 공약들이 대선 때 청년들의 호응을 받았는가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그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참 국민들의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는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치인이 이준석 전 대표를 편하게 만나겠습니까? 수틀리면 또 방송 나와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 XX가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언행으로 인해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전 대표가 당장 이제 신당을 꾸린다면 누가 함께 할까요?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에 남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뭐 천하용인이 다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합류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일 텐데 현재로서는 본인이 가진 패를 하나도 열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제3지대나 비명계 이쪽과도 거리를 두고 있는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내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정치인이 국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당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뭐 싸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선이 없는 분이라는 게 최근에 언행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신당 같이 하다가 언제 어디서 이 XX 소리 들을지 모르는데 어느 정치인이 선뜻 그 신당에 욕먹으로 합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뽑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친윤에 영향받지 않는 분이 와야 한다. 혹은 정치 경력 있는 원로급이 와야 한다. 더 참신한 인물이 와야 한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21대 국회 때 저희가 정치 원로를 공관위원장으로 모셨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역대 최악의 공천이었다고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경험이나 원로 이런 측면보다는 강단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중진들뿐만이 아니라 초선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매우 박하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야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 기득권에 눈치 보지 않고 강단 있게 과감하게 공천 개혁을 하고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칼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사람이 공관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은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런 아주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땡큐다, 반긴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일단 겁먹은 개가 짖는다거나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격언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경 쓰이지 않으면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 저렇게 다 나서서 비난의 언어 그리고 공격적인 혐오의 언어를 늘어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렵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효과가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 보이다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이번에도 저희가 많은 변화를 통해서 불리한 여론을 따라가야 되는 도전자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민주당의 비아냥이나 뭐 비난과 무관하게 정치 혁신이나 변화에 좀 방점을 찍을 거고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막 비난만 하다가 변화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결국 더 많은 변화의 몸부림을 취하는 정당을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이번 주 후반부에 뭐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쯤 그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인사 가는 그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장면 자체가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진짜 검사와 검사 사칭했던 분이 같은 곳에서 악수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젊어 보이는가,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인 것 같은가. 그냥 많은 설명하지 않고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울림이 클 것 같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방 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초조해하고 좀 싫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심리일 거라고 좀 예상이 가네요. 네. 네. 지금은 이제 그 외나무 다리에서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이제 마주보고 섰는데 이런 그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갈까요? 아니면 재편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체제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전략가들은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뒤로 빠져야 한다고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종로가 지하상가에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현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옷을 맞추러 오면은 이 색상과 디자인을 가르쳐주지. 이제 신부는 이거를 입어라. 엄마들은 이제 이런 거 입어라.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생김새가 이 사람 이제 이게 어울리겠다.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린 감이 나오죠. 옛날 분위기가 전통적인 색깔이지. 지금 색깔이 지금 분위기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전통이 없어졌어. 색이 지금 다 이렇게 허옇게 됐잖아. 요새는 한복 안 돼요. 아주 안 돼. 이제 맞추는 분들은 이제 자손들 결혼식 때나 이제 깨끗한 옷 입는다고 이제 맞추시지. 까다롭게 한 사람 진짜 피곤해. 여기가 어떻다, 여기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제 어쩌다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자기 말이 옳다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는 이제 거의 이제 옛날 전통으로다가 하는 것을 원하는데 고전적인 옷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조금 안 좋긴 안 좋지. 그래도 우리나라 옷이니까 전통적인 맛이 있어야 사람도 단아해 보이고 그게 이뻐요. 입으면 또. 사실 명절 때는 한복 구경을 못해. 한복 입는 사람이 없어. 명절복 입고 한복 입고 세배하고 돈 받고 세뱃돈 얼마 받았니 애들이 그러잖아. 그게 재미잖아. 우리 전통 한복 자주 입어주세요. 명절날 추석날 때는 그럼 마음도 흐뭇해지고 딱 입고 하면 단정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조금 춥긴 하지만 지난주 내내 한파에 비한다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영하 2.8도로 평년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래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쪽을 중심으로 1에서 5cm의 눈이 왔기 때문에 지금 빙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로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흐리겠습니다. 영동과 경상권에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서울 7도, 강릉, 대전, 대구 9도 등 전국의 낮 기온이 5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해서 대부분 서쪽 지역은 잔류 미세먼지가 축적된 데다가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오늘 대기가 탁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인 곳이 주로 중서부 지역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강원 북부 산지는 오늘 저녁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영동과 경북 지역으로도 강풍이 지나는데 이 건조특보 해당 지역과 많이 겹칩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 높겠고요. 동해 먼바다의 물결 내일까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8도, 습도는 79%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이번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근황 정치 활동 어떻게 펼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뭐 지금 좀 관망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 열심히 쓰고 있어요. 제가 책을 이제 지난 가을부터 쓰기 시작한 게 있는데 이제 다 써서 1월 10일, 1월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1월 8일에서 10일 정도. 그래서 북콘서트를 1월 10일 날은 서울, 그리고 1월 8일 부산, 1월 9일 창원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아직은 이제 워밍업 하는 단계시네요. 아니 뭐 워밍업 글쎄 하여튼 뭐 그냥 제가 그동안에 정치하면서 누구 편인지를 묻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어떤 게 진실인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생각하자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그 관점에서 뭐 쭉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 생각과 또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나중에 책 나오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하고는 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했으니까 의원님하고는 순서를 네. 신당 창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27일 내일이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힌 탈당 시한입니다. 네. 이 전 대표 탈당과 신당 창당 그대로 이제 밀고 갈 것으로 보세요. 뭐 안 하기는 좀 뭐하죠. 근데 일단 뭐 탈당은 하겠죠, 제 생각에는. 그죠? 네. 네. 근데 뭐 신당이라는 그거는 이제 창당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아직까지 뭐 신당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걸로 봐서 그냥 탈당만 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네. 그렇게 뭐 아무것도 거죠? 안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그동안에 보면 행보 자체가 어떤 굉장히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혼동스러운 그런 행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당을 하냐 진짜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탈당이니 신당 창당이니 이 수순으로 갈 때 네. 누가 함께 할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제 당에 남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저도 토콘서트도 2번인가 같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하고 또 국민의힘에 저 같으면 이제 지금 이런 상태라면 내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 하고 그래서 뭐 극단적인 경우 탈당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당을 창당하는 건 또 다른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신당을 창당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닌가 봐 이러면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당을 창당을 하면 그 길로 굉장히 강력하게 가야 되고 또 신당이라는 것이 그냥 신당이면 아무나 다 되는 거냐. 그래도 3당이라는 게 2당이 싫으니까 그냥 신당만 나오면 다 지지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제3세력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뭐냐. 2당보다 더 정의롭고 더 나은 당이 나오면 지지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제3지대나 제3세력론 이런 것들을 지켜봐왔지만 상당히 이제 저 자신도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많이 실망스러운 상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양당제에서 내가 그럼 창당할 거야 하고 딱 나서기에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중요하지 않을까. 자기의 정치 행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래서 같은 당을 한다. 당을 같이 창당한다. 이것은 매우 깊은 신뢰가 없이는 좀 어렵죠. 이현재 의원님도 그런 상황이시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선이라든가 또 이렇게 가야 된다 신당.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큰 정당 기존의 양당 중에 하나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벤처를 한다. 그런데 벤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끈끈한 신뢰관계가 없거나 혹은 또 이 벤처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는 합의되는 의기투합하는 게 없다면 그냥 적당히 할 수는 없는 거죠. 벤처를 할 때는. 그것은 굉장히 단단하게 시작이 돼야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뭐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야. 조금 안 맞아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당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누구 어떻게 같이 할 거니 이건 매우 신중하게 판단들 하지 않겠냐. 자기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희망 이제 양향자 의원께서 최근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미래 우리나라 정치 희망으로 아주 높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뭐 당장 신당을 같이 한다는 건 아닌데 연대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근데 신당을 같이 하는 거하고 연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또. 그렇죠. 연대라는 것은 큰 목표가 여러 목표 중에 하나라도 같은 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죠? 그런데 신당을 함께 한다. 이것은 동지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의기투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죠. 연대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년만 가지고도 연대할 수 있는 거고 선거연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게 아니라도 뭐 어떤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도 선거연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연대는 뭐 사실 또 그리고 노선이 조금 달라도 연대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일시적으로요. 그래서 좀 많이 다르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약간 이론적인 얘기 같긴 해요. 현실적이지 않고 이준석 이낙연 연대 가능성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더더욱 힘들 것 같아요. 전 현직 여야 대표 사이인데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연대한다고 또 다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연대를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 사람과 연대를 했을 때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나는 연대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 공통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단지 그냥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대를 했을 때 근데 지지층의 성향이 너무나 다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신당들이 여러 신당들이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야말로 제3의 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3당을 쳐다보려면 그 양당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한 수 위여야 된다. 기득권이 없는 대신에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양당보다 신뢰를 주지 못하고 양당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양당보다 정의롭지 못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마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어떤 너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잡탕으로 막 모이는 섞어치게.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선거 연대는 할 수 있어도 너무나 섞어찌개가 되면 국민들이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예전에 바른미래당의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저도 그 실패를 안에서 겪었고요. 물론 제가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때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얻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안 좋게 끝났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더십. 저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급조해서 리더십을 막 만들고 당을 만들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군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공법이다.
좀 더 이렇게 우직하고 강직하고 그래서 양당에 대한 신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양당보다 좀 더 힘은 약하지만 믿을만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용기도 있고. 신뢰가 중요하네요. 네. 저는 신뢰가 지금 정치권에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신뢰잖아요. 근데 그것을 3당 그러니까 신당이 나왔을 때 그걸 기대를 하겠죠. 근데 양당보다 그 부분에서 뛰어나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신뢰가 그때마다 떨어지거든요. 명분이 없게 되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던 때에 비해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이준석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서 이제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뉴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미천이 드러났다는 말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요. 신상이 나오면 사람이든 정당이든 새로운 게 나오면 반짝해요. 그래서 와 기대가 몰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를 유지를 하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대개는 실망을 하니까요. 근데 그 기대가 왜 실망을 하게 되냐면 이제 사람이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 때 제가 겪었던 건데 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이고 이 세력 저 세력 다 지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막 진행이 되다 보면 지켜보던 국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뢰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오래된 정당들은 그 신뢰가 무너지더라도 고정 지지층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신생 정당들은 그 고정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 신당을 한다 안 한다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거기서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신당의 노선, 신당이 어떤 사람들 을 같이 할 거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제일 큰 것은 야당이냐 여당이냐인데 야당이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매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 당을 내가 지지를 하는 게 나하고 생각이 같은 게 맞아?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그러니까 굳건한 의지 그리고 좀 강직해야 된다. 예, 신당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고 자칫 너무 경솔하게 시작하다가는 오히려 안 아니면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또 기대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우려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게 그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탈당 선언은 할 것 같다. 그걸 이제 안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신당 창당을 하는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취임하는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그 자기 입장에서의 통합 행보랄까요? 손을 잡고 뭐 원심력보다는 구심력 어떤 행위를 할 텐데. 그런 방안들이 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잘 되려면 뭐 어떤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쉽지 않겠죠? 한동훈 장관도 지금 비대위원장 이제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게 딱 만난다 한들 만나서 딱 의기투합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면 괜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냥 뭐 무턱대고 만날까?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면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총선이 아니라 사실 이번 총선은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많이들 보기 때문에 대선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그렇다면 가는 길이 같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총선 때까지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표를 던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같이 할 사람이 여의치 않다는 거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 거긴 이제 사실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인데 야당은 보통 총선을 앞두고 통합하거든요. 야당은. 왜냐하면 항상 총선은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에서 야성을 갖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되게 연합하는 구도로 항상 선거가 치러지죠. 그래서 네. 여야 구도가 딱 성립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야당 안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분당이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그것이 과연 야당 지지자들한테 어떤 어필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도 아니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 탈당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하겠죠. 아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뭔가를 했을 때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파괴력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또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대선에 대한 염두라든지 여러 가지 구도를 또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 당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에서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글쎄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낙연 전 대표나 이제 비명계 의원들 주장하는 게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입니다. 이 대표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 설사 어떤 비대위나 어떤 선대위나 혹은 혁신이나 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하는 형태가 되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지금은 조금 지나가고 좀 지난 다음에 한 1월 말 정도나 돼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통합비대를 간다라는 것은 이낙연 대표와 함께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전직 총리들이 좀 이제 뭔가 역할을 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요. 네. 김부겸, 정세균 이런 분들이.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와는 그 별개로 또 만나면서도 이 두 분이 또 회동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회동할 가능성도 이제 제기되는 게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당내 공천 갈등 이런 우려도 이제 제기를 한 걸로 보면은 같이 뭐 전 총리 3명이라 그럴까요? 이분 3씩 같이 약간 공통된 메시지를 낼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세요. 아니 뭐 이제 그 총리 3분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존에 그러니까 친문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 다 총리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 3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문 세력들을 대변해서 어떤 발언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정하게 선거 그 영향을 좀 미치겠죠. 총리 3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면 다만 저는 뭐 김부겸 총리나 이렇게 정세균 총리 다들 그분들이 그러나 이제 민주당 지금 이낙연 총리하고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식의 정도나 그 차이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에 대한 생각, 뭐 탈당과 신당 이런 관련해서. 네. 네. 뭐 그 두 분은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군요. 네. 그 이제 그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뭐 7, 8, 9 기술원도 나옵니다.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또 중장년과 이렇게 잘 이제 혼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인적 쇄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전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다 젊은 그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력들은 이제 당을 떠나고 그러면서 다시 뭐 새로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네. 젊은 세력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정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젊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세대 교체, 세력 교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거든요. 네네. 세력이라는 것 또는 세대를 대변하는 어떤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거나 융화가 됐을 때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런 논의는 할 수 있겠죠. 한계가 있을 거고 어쨌든 이번 총선은 항상 총선은 어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간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결론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냐. 그러면 이 중간평가에서 악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는 게 그래서 이 대부분 이런 세대 교체는 대선 때 이슈죠. 대선 때 이슈. 그렇군요. 예. 아까 제가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네. 네, 새해 총선 출마 관련된 이 의원님 계획 또 앞으로 네. 정치활동 방향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질문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민주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보수적 성향이 있지만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X세대거든요. 저도 70년대생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 보수의 입장에서 이 국가가 이제 올바로 가는데 제가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다만 네. 이번 총선은 너무나 어지러워요.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양당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양당을 또 비판하면서 나오는 3세력에 대한 또 실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어떻든 이번 총선에서 아까 얘기한 그 민주 보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게 이제 시대적 흐름,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거나 또는 누구 편이냐 이런 것보다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편가르기에서 너 누구 편이냐 묻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정의와 진실을 쫓는 그런 정치를 하는 어떤 그걸 또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데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1월 아까 1월 10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출판 기념회인데요. 그때쯤 되면 저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네. 제 어떤 미래의 제 그 정치 입장 이걸 그때쯤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 초과 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부터 짚어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주간 근무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 2부 판결이고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 청소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이 3년간 총 130회에 걸쳐서 주 52시간제를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대법원에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고등법원 판단과 대법원 판단 어떤 부분에서 엇갈렸나요? 자, 이제 먼저 이걸 보려면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한 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등법원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들의 그 합계 한 주 단위로 계산을 해서 12시간을 넘는지를 따졌던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 씨가 이 3년간 109회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좀 달랐는데요. 12시간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이 하루가 아니라 한 주간의 그 근로시간 중에 40시간을 얼마나 넘겼는지 이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자, 쉽게 말해서 하루에 8시간 초과분의 합계가 아니라 일주일을 40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럼 몇 시간을 더 초과했느냐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지 그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 같은 산식을 적용해서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근로기준법 해석할 때도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고용부가 유지해온 행정해석과 이 정면 배치되는 때문입니다. 이 고용부가
2018년 5월에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라는 건데 한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발생하는 초과 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이다 이렇게 적시한 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하루 12시간, 뭐 8시간 플러스 4시간, 그 12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면요.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52시간은 안 넘잖아요. 근데 연장 근로시간이 16시간, 그 4일 동안 4시간 연장 근로여서 위법이라는 게 그동안 고용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위반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럴 경우에 지금 고용부는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유지해온 행정 해석이 좀 뒤집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노사랑 또 전문가들이랑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아무래도 경영계 입장에서는 유연성이 좀 더해진 판결이어서 좀 인력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반면 노동계는 굉장히 지금 대법원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판결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일주일 근무긴 하지만은 하루에 20시간 근무하고 이틀 근무해도 된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밤샘 근무 반복하면서 어떤 휴식권 침해된다 이런 우려가 나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혜택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고용노동부 발표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2022 회계년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건데 이 상용 근로자가 10인 이상 기업체인 그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외 복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월 24만 9,600원인데요. 좀 더 기준을 나눠보면요. 지난해 말 기준 그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 법정외 복지 비용이 40만 900원입니다. 반면에 300인 미만 이제 중소기업 범위죠. 여기서는 13만 6,900원, 300인 이상 기업의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약 3배의 차이 난다 보시면 되고요. 이 법정 외 복지 비용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직원에게 쓰는 것 중에 식사비, 뭐 교통, 통신비, 건강보건비, 자녀 학비 보조, 뭐 휴양, 문화체육 이런 비용이 포함됩니다. 네. 격차가 특히 더 큰 항목 어떤 분야인가요? 이제 자녀 학비 보조 비용이랑 건강 보건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300인 미만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 비용은 월 4,900원입니다. 반면에 300인 이상은 36,200원으로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비로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건강 보건 비용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300인 미만은 월 5,400원, 300인 이상에서는 월 36,700원으로 한 7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대답해 주세요.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추세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한 65%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3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비용이라고 하죠. 직접 노동비는 격차가 많이 제자리거나 뭐 소폭 개선되고 있는데 복지비용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좀 노동시장 불평등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3부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뉴스 속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 뉴스와 법률. 오늘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네. 우선 스토킹 처벌법 이게 뭔가요? 일단은 뭐가 스토킹 행위냐 그것부터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해봐야 될 텐데요. 스토킹 행위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람 집을 찾아가거나 학교 찾아가거나 직장을 찾아가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또 막 계속 문자나 전화 등을 하는 행위를 이제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걸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데,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스토킹 처벌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갔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기다린다, 뭐 고백한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불안감을 야기시킨다면 이것 또한 범죄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시켜준 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스토킹 신고 건수가 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이제 변호사로서 체감하십니까? 네, 확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런 게 이제 뭐 본인이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112에 신고하면 아유 선생님 그런 거 죄 안 돼요. 그거는 뭐 저희가 뭐 한 번씩 이렇게 주거지 한번 돌아드릴게요. 뭐 이 정도랄지 어떤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겪는 피해를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더라도 죄명이 안 뜨잖아요. 근데 이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자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 어떤 가해자가 어떤 뭐 피해자를 되게 좋아해요. 자꾸 익명으로 막 어떤 배달 음식을 내가 시킨 적이 없는데 반복적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풀숲에 숲어서 자꾸 쳐다본다든지, 이런 거는 피해자가 느낄 때 아주 불안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꺼렸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로서도 찾아오시고 실제 법정에서도 이제 앞 사건을 들어보잖아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실제 기소되는 사건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체감하고요. 피해자분들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시고 뭐 112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가해자분들도 본인은 뭐 멀쩡한 직장이 있고 근데 나는 헤어졌다는 거에 명백히 인식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했다가 연락을 했다가 갑자기 경찰서에 연락 오는 거 누구씨 아시죠? 네. 지금 본인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됐으니까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연락 받고서는 찾아보는 거죠. 기사를 보면은 실형 선고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아플싸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확실히 신고 건수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올라갔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법 시행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 시행되고 판결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처벌 수위가 이제 강한 편인가요? 일단은 이제 스토킹 처벌법으로 본인이 이제 문제가 된 경우에 사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사실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법정형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게 많은 강력범죄 시초가 되는 것이 스토킹 범죄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실형 선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를 살펴보면 높진 않은 편입니다.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 스토킹 처벌법 사건으로 판결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2021년 10월 20일에 이때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때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법원에 이제 이 해당 죄명으로 접수된 사건이 206건 있었는데 그중 실제 실형이 선고된 건 약 30%. 그러니까 70%가량이 실형을 면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하 판결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이때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살아있으니까 이 공소 제기된 이후에 합의를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런 비율들이 한 70%에 달했으니까 실형 선고 비율은 좀 낮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엄벌해야 된다라는 법 감정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실형 선고 비율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실형 선고 30%에 일단은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난 6월에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이제 폐지됐는데 네. 작년에 한동안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뜨거운 이슈기도 했어요. 우선 네. 반의사 불벌죄 뭔가요? 반의사 불벌죄는 이제 그대로 이제 풀어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피해자가 더 이상 이제 가해자랑 원만히 합의했으니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표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폭행죄, 협박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폭행 같은 경우에 합의하면 처벌 안 된다, 공소권 없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인데 스토킹 처벌법도 사실 개정 전에는 이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해자가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그러면 피해자한테 합의를 종용하려고 더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더 괴로웠죠. 그래서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연락이나 찾아오거나 이걸 자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반의사 불벌죄 폐지됐으니까 피해자들이 네. 합의 때문에 이제 시달리는 일은 없겠네요. 근데 여전히 또 시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반의사 불벌죄가 있었을 때는 합의가 되면 아예 처벌이 안 됐지만 여전히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수율을 낮추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30% 높지 않아. 근데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거의 초범인데 실형 선고 비율이 30%가 된다는 거는 높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본인에 대한 형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랑 합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전히 있지만 예전보단 덜하다. 왜냐하면 합의 종용차 연락을 했다가 피해자가 이걸 2차 가해라고 신고하거나 했을 때는 또 다른 스토킹 범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많이 너무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경찰대에서 발표한 보고서 보면은 이제 스토킹 처벌법의 긴급 응급 조치 그리고 네. 이제 잠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현행 규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가 뭔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긴급 응급 조치 말 그대로 긴급 응급,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당장 신고하면서 나 당장 가해자가 나 못 쫓아오게 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연락 금지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경찰이 얘기하는 경우에 경찰이 뭐 검찰이나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일단은 1개월 범위 내에서 100m 내에 접근 금지 조치를 할지 연락을 금지한 조치를 할지 응급 조치를 먼저 조치를 합니다. 법원 거치지 않고 일단 긴급 조치하네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마치 긴급 체포인 거죠. 그래서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떤 승인을 먼저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만약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긴급 응급 조치를 조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정 조치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통상 사건에 보면요. 경찰이 먼저 바로 이제 신고를 받았을 때는 가해자한테 전화해서 긴급 응급 조치하겠다고 얘기하고요. 추후에 잠정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잠정 조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잠정 조치에서도 이제 뭐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뭐 전자장치를 부착시키거나 또 심지어 뭐 심한 경우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을 행할 수 있는데 긴급 응급 조치와는 달리 이 경찰이 검사에게 조치를 신청을 하고요. 검사가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해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와야만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데 그 전에 잠정적으로 조치를 해놓는다 이런 뜻인가요? 잠정 조치 결정이 내려와야
잠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뜻이군요.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 경찰이 먼저 긴급 응급 조치를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잠정 조치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한 달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법원에서 좀 신속히 해주나요? 네, 신속히 해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보통은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불복할 경우,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는 스토킹한 적 없어요, 억울해요 할 땐 또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는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제 수단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잠정 조치는 긴급 응급 조치와는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최장 6개월까지 그 조치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잠정 조치를 보니까 더 이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네. 유치장, 구치소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겹치는 것도 있고, 네. 두 가지 조치가 네. 잠정 조치에만 있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잠정 조치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하는 거죠. 이건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제 법원의 사전 승인이 없이 이런 걸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법원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잠정 조치의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긴급 응급 조치하고 잠정 조치를 이제 강화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은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하기까지 얼마나 주저했을까요? 여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가해자한테도 경고를 했을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 진짜 힘들어라고 수차례 이제 사인과 사인 간에, 일반인 간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런 국가 공권력에 이제 힘을 빌어서 내 피해를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실 제일 먼저 바라는 거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일단 나 더 이상 찾아오게 하지 말아주세요. 연락받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를 경찰관님이 해주세요. 라는 게 피해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 부분을 더 강화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당연히 피해자들도 원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이 법에서 가장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여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복 범죄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복 범죄라는 게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살인까지 이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보복 범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거 실제 시행을 하다 보면 좀 허술한 점이랄까, 구멍이랄까, 왜 경찰이든 어떤 공권력에서 이제 막아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죠. 사실은 뭐 100m 내에 접근하지 마세요. 지만 피해자로서는 피해자 눈에 안 보이면 이 사람이 100m 내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알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정말로 가해자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 피해자한테 내가 위해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잠정 조치 위반 정도야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신당동 살인 사건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찰이 뭐 주거지 순찰 강화든지 정말로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2차 보복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의자들, 범죄자들 입장에서 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되고 신고는 늘었지만 여전히 범죄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나 봐요.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세요? 일단은 실형 선고 비율이 이제 30%밖에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돼 오는 이제 가해자들을 보면 초범의 비율도 되게 높아요. 근데 초범인데 어쨌든 3년 이하의 징역 정도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는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피해자랑 보통은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하지, 보통은 이제 전 연인 관계 아니면 뭔가 그런 전 내연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가해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해자랑 합의할 수 있겠지. 몇 달 안에 그럼 처벌의 수위 확 낮출 수 있겠지 하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즉 실형 선고 비율이 좀 낮고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했는지에 대한 가해자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닐까. 그리고 납득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저 스토킹 처벌법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래요 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왜 스토킹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신당동 살인사건처럼 엄청난 그런 사람들만이
행위, 스토킹 행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부에서도 스토킹 행위가 뭔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처벌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내년 1월 12일부터 새로운 이제 제도 이제 개정안을 적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언제 가해자가 나를 또 찾아올지 이게 두렵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스토킹 가해자들한테 채울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아마 100m 내일 거예요. 접근할 경우에는 이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이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까요. 이 피해자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을 좀 거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면 바로 112에 신고를 선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되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제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행이 1월 12일입니다. 아, 이제 네. 금방 이제 시행이 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와 법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 더 늘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 또 오산에서 남사까지는 8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향으로는 중간부부터 정체가 되면서 전 구간 이동하는 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지, 2023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영 변호사이자 세무사께 연말정산에 관련된 기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제가 13월의 월급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연말정산 그 개념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매월 급여를 받으실 때 일정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후 금액을 월급으로 받으셨을 텐데요.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연말정산 과정을 통하여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 납부하시는 거고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으시게 되는데 평소 월급보다 저희가 환급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금액이 더 크다 보니까 그거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2023 연말정산 개정사항이 있다던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우선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들에게 그 내용은 신용카드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율이 40%였는데 그 공제율이 80%로 상향이 됐고요.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지출한 분부터 각각 10%씩 상향돼서 40%와 50%로 적용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적용되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있는데 그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 원에서 총 9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아마 환급세액이 이번에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희가 월세 세액 공제도 있는데 기준시가가 원래 3억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시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4억까지로 상향이 됐습니다. 특이하게 이번에 수능 응시료랑 저희가 이제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서 공제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점이 좀 신설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말정산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알려주세요. 세액공제는 저희가 산출 세액에서 납부할 세액 자체를 그대로 빼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 단계에서 공제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공제 액수는 동일해도 각자의 적용 세율이 저희가 누진세다 보니까 달라서 그 세액적인 효과는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즉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들은 세율 구간이 더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니까 소득공제 항목들은 저희가 부부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이나 신용카드 사용공제 등을 대해서 소득이 더 높은 사람 쪽에 몰아서 적용받는 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연말정산은 이제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부터 체크사 카드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니다. 저희가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혼자 쓰면 1천만 원이 많아 보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나 직계 존속, 자녀들이 쓴 것도 다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현금 사용액이 줄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1,500만 원이나 2천만 원을 각각 사용한다고 예를 들면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느냐 체크카드를 사용했느냐 기준으로 봤을 때 1,500만 원을 사용했다 치면은 1,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즉 75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네. 체크카드였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 30%, 즉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차이가 한 75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5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 만큼이 저희가 세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제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이제 일시불 결제를 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차량 구입하실 때 카드 페이백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카드를 일시불 결제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거의 뭐 총 급여액만큼 결제가 돼버리겠죠.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를 가득 한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자동차 구입 비용, 뭐 리스료,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액의 10%까지 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뭐 4천만 원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400만 원만큼은 인정을 해 주시긴 합니다. 아, 신차는 안 되고 중고차는 일부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대표적 항목들 다른 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 자동차 그 외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 공제랑 중복을 잘 안 해주는데 예외적인 게 의료비입니다. 사실은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에서 따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서 공제액을 계산해 주는데 저희가 또 예를 들어 연말에 지금 혹시 상품권을 구입해서 내가 신용카드로 내가 어떻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상품권 구입비나 이런 거는 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또 부양가족 있는 분들은 기본 공제 대상자 이제 설정도 궁금해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넣을 수는 있는 거죠? 예, 우선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년간 100만 원이라 진짜 거의 은퇴하셔서 소득이 없어야 소득 요건을 충족하실 텐데요. 중요한 점은 퇴직소득이나 이번에 주택을 파셔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들이 있으면 소득 요건을 과연 충족한 걸까 불충족할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불충족한 걸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있잖아요. 비과세 부분은 저희가 비과세 12억 이하였다면 그거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게 되니까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른 기본공제랑은 다르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거 요건을 원래는 요하는데 주거 형평상 저희가 별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모시고 살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소득이 없다면 저희가 저희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다른 형제자매가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택 관련 소득공제 이제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상속받는 주택이 있는 경우도 이제 적용이 되나요? 네, 저희가 주택 관련 소득 공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월세 공제까지 해서 주택 증장 그 요건으로 충족해야 되는 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들은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과연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면 상속인들 전부 주택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최대 지분권자, 즉 1%라도 더 많은 사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주택을 가진 걸로 보지 않습니다. 네, 이제 2023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까지 어떤 거 준비하면 연말정산 혜택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거의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다 거의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이하게 연금 계좌 세액공제 부분은 12월 31일까지 그냥 납입만 하셔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까운 증권사나 이런 데 상담을 해보시면 저희가 한도, 최대 한도까지 다
입금만 하셔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준비 어떻게 하는지 그건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요즘 이제 홈택스에서 이제 1월 15일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모든 자료를 불러오는데 저희가 월세 공제나 기타 필요한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직접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직접 준비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요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다 요건을 불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연말정산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원영 변호사 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G마켓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 비중은 57%로 유아용 유모차 판매 비중 43%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저출산 속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꾸준히 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12월 26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